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고 가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경제를 보실 수 있는 근력이 강화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 근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지금 코인 시장과 증시와 환율 시장, 이런 위험 자산 시장이 현재 좀 삐그덕거리는 그 이유 한눈에 정리를 하죠. 나스닥을 보면 한눈에 흐름이 나와요. 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6%가 빠졌다. 그리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 나온 그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과 이사 그리고 지역 연흥 총재들이 나와서 긴축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증시를 컨트롤하고 있다. 자산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한눈에 들어오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그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 그 다음 지켜보고 눈치 보고 있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가 겹쳐나가면서 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거릴 수 있다. 그때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따라오죠? 더 큰 부양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부채의 시대다. 그 말은 즉 CBDC의 세상이 다가온다. CBDC의 세상이 다가온다는 건 리플과 XRP의 세상이 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그런 말을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리플은 죽을 때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언급드렸지만 CBDC, 거액 결제용 큰 돈의 CBDC를 옮기는 디지털 물질을 옮기는 역할을 CBDC, 그 리플과 XRP가 하기 때문에 결국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야 천억 개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 155조 달러. 전 세계 노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0조 달러입니다. 두 개 다 최소 1경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리플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금액이죠. XRP의 가격은. 그래서 그 금액은 전 세계가 CBDC를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XRP의 가격이 하나당 가격이 증가를 해야 더 많은 CBDC, 돈의 물질을 옮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드랍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BDC의 거액 결제용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일 설계되었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리플과 R3와 뭐 기타 스텔라와 이런 관계,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부분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기존 방송에서 끊임없이 언급드려 왔습니다. 리플은 선진국 또는 도매용 글로벌 기득권들의 현재 통화 패권에 대한 그 부분의 연장선, 디지털로 옮겨가는 중심에 있는 부분이다. 스텔라는 전 세계 아프리카, 신흥국, 소액 결제용, 스테이블 USDC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다. 명확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현재 디지털의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다. 그 뒤에 그림자 세력들을 보게 되면 리플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 다 뿌리가 같다. 비자, 마스터카드, 연준. 제가 이미 100번에 가깝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못 보셨던 분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차트를 봐도 한눈에 드러나네요. 강한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미국 금리 인상 4회 때 크게 한번 빠졌죠? 이때도 강한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왔다. 왜? 이때 금리 인상 중단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빠그러졌죠? 단기간에 마이너스 32%. 더불어 엄청난 재정 부양책과 통화 정책이 실시하게 됩니다. 제로금리와 연준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질적 완화의 정책, 양적 완화의 정책이 양적 완화의 정책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다? 양적 완화를 뛰어넘는 질적 완화와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의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말은 즉 결국은 CBDC의 세상을 도입을 한다. 이 CBDC는 마이너스의 정책을 한결 모든 국민에게 통화 정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CBDC의 세상이 온다. 즉 뭐가 온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 이 그림 안에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담겨 있다. 이미 수십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속을 누가 시키죠?
글로벌 기득권이 가속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작용 기전과 원리와 바이러스의 그런 부분과 유전자 치료제와 백신과 상호작용 기전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언급을 드렸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잠기게 되죠. 그 전까지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단번에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바뀌었다. 왜? 전 세계 공장, 기업들의 공장을 잠궜으니까. 무역거래, 인적거래를 다 축소시켰으니까. 그리고 나서 디지털의 생산을 지들이 땡겨왔으니까. 지구가 아프니까 일로 옮겨온 거죠. 사실은. 지구가 아프다 보니 실물 경제의 세상을 디지털의 세상으로 옮겨간 것뿐이다. 바로 메타로. 메타와 블록체인과 디지털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부분도 글로벌 기득권의 그림 연장선상에 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산업들에 대한 자국에 대한 경쟁력들, 글로벌 병목 현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나간다. 즉, CBDC의 세상은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2025년 기점으로 해서 좀 땡겨지든지 살짝 밀려가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으로 그 세상은 열립니다. 즉, 리플과 XRP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현재 정리를 하면 증시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현재 증시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 증시와 연관되어서 연준에 대한 흐름들이 연관되면서 코인 시장 또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쉽죠? 한눈에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반등을 했죠? 얘는 오히려 고점이 멀지가 않았어요. S&P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반등을 했죠. 많이 왔습니다. 자, 많이 왔으면 또 떨어지겠죠.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바로 증시의 생물학적인 현상이니까. 니케이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자, 독일도 살짝 반등력이 약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반등이 나왔다. 자, 대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대만 현재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나 반등이 나왔다. 자, 그리고 상해도 반등 나왔다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부분 반등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유로스톡을 볼까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으로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나스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만 되고요. 2008년도로 돌아가 보죠. 잠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08년도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되게 됩니다. 즉 메타의 그런 기준점이 생성이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됐죠. 두 번째,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에너지는 더 이상 에너지의 패권이 중동으로부터 미국에 그 부분에 넘어왔던 부분 더불어서 공급 과잉, 코로나 인플레이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의 패권이 석탄, 석유, 가스로 넘어가는 하나의 쉐일 혁명이 개발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공유 경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물자가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필두로 한 공유 경제의 탄생. 더불어서 클라우드도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서버에다가 다 올리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바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2006년, 7년, 8년 기준점에 아이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2008년도 기준점으로 앞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금융경제도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가게 된다. 경제 공식이 바뀌었다. 유가 금리 환율이지만 결국은 이제는 인플레 파이터, 양털 깎기의 시대가 아닌 양털을 깎다가 마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춰봤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 9%대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6%대, 즉 돈가치가 마이너스 6%씩 빠그러지는 시대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는 끝났다. 경기 부양체계 시대이다.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왔었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유럽은
지난번 유럽 영상을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유럽 통화에 대한 시스템, 독일이 큰형인데 독일이 다 부양책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는 막내인데 늘 빚내서 통화가 강세이다 보니 독일이 보증을 쓰고 빚을 끌어와서 유럽으로부터 계속 빚내서 소비해 주는 거로 얘네 물건을 계속 팔아주는 구조. 참 이상한 구조이죠. 그래서 유럽의 피그스는 재정이 좋지 못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서 2011년도에 바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더불어서 2014년, 15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첫 해 굉장히 많이 흔들거려요. 2016년도에 영국발 브렉시트. 그렇게 시장은 흔들거렸죠. 그리고 바로 상하이 미락이 나옵니다. 환율 전쟁을 했었거든요. 환율 전쟁. 다음번에 시장을 한번 언급을 자세히 한번 드릴게요. 환율 전쟁에 대해서도. 그리고 2018년 미국 금리 인상 4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양책의 시대이다. 바뀐 경제 흐름을 이해하며 세상의 큰 판을 이해하는 것이 코인 시장의 리플과 XRP, 전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문명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 브라질 현지은행과 손잡고 XRP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남미 쪽에서 이미 라탐, XRP, 리플, 더불어서 리플 네트워크는 이미 금융 포용성, 상호 운용성, 상당히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중요시하는 단어이죠. 금융기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많지 않은 전 세계에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융 포용성으로서 라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브라질 현지은행, 리플운용사 리플랩스가 브라질 현지은행 트래블렉스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XRP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플은 트래블렉스뱅크와 ODL 서비스를 출시한다 발표했다. ODL은 두 개의 법정 통화를 XRP로 연결해 대상 국가의 통화 없이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결국 ODL 부분으로 다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리플, ODL을 사용하지 않는 엑스커런트. 여기서는 XRP를 사용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인프라의 확장, 리플 네트워크의 확장, 연장성상에서 결국 엑스래피드, ODL로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다. 큰 그림이다. 다 연결되어집니다. 왜? 결국은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옮기는 게 바로 XRP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가격이 CBDC와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기 전에 바로 XRP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그렇죠? 이 부분을 인지해야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리플사는 트래블렉스뱅크가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거래를 독점 운용하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렉스뱅크는 이미 ODL을 사용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와 함께 브라질, 멕시코 간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리플 최고 경영장은 리플은 실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말이 뭐죠? ODL 볼륨과 인프라 끊임없이 SEC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왔다. 브라질의 효율적인 송금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 인프라, 펀더멘탈이 분기 900%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가격은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 전 세계 라탐, 남미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리플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가 비탈린 XRP 저격에 이더리움은 증권, 채굴자가 주주이다. 자, 사실 채굴 산업은 독점돼 있죠. 채굴 산업뿐만 아니라 금리, 석유, 반도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기득권이 움직이는 겁니다. 고래가 움직이는 겁니다. 리더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이 기사, 이런 부분이 언급될 때 그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냥 저는 사실 흘려듣지만 그냥 참고만 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 창시자가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국이 지배하는 코인이라고 폄하할 때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잃어버렸다. 리플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데이빗 슈왈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논쟁에 참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라며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채굴자들은 이베이의 주주들과 유사하다. 이베이의 주주들은 이베이 플랫폼이 배척하지 않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마찰해서 수익을 얻는다. 채굴 사람은 독점돼 있죠.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은 중간에 가운데 단계를 없애버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참고만 합니다. 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 나이라 800만 명 활성화 이용자 목표이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 나이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 그는 약 800만 명 활성 이용자를 목표로 한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CBDC는 지난해 10월 공식 출시됐으며 지금까지 40억 나이라 규모의 거래가 처리됐다. 월렛은 약 27만 개로 84만 번 다운로드 됐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사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동북 카리브해 연합, 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전 세계 3세계 좀 GDP가 작은 국가들 여기서부터 상용화가 되겠죠. 상호 운영성 그리고 금융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액세스 접근이 은행 계좌에 접근이 힘든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확장되어 나가고요. 진짜 중요한 건 GDP 파이가 큰 국가들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의 상용화가 되면서 확장되어 나갈 때 엄청난 세상에 퍼펙트 스톰 능가하는 그런 세상의 혁명이 오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3,023만 원. 자, 하락폭이 4.68.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요 이동평균선, 녹색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5주 이평선이에요. 요거를 이탈하면서 변동성 살짝 있어진다. 중요한 건 낙폭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사실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증시의 흐름과 연동되어서 현재 원달러 환율, 원화에 1,300원이 넘어가는, 자 볼게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25원이에요. 10년 내 가장 큰 약세입니다. 그쵸? 즉 위험시장의 약세, 신흥국 통화의 약세이다. 더불어 달러는 10년 내 다시 한번 107.4, 10년 내 고점이 최고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안전자산이라 그렇긴 그렇지만 어쨌든 안전자산 취급을 받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은 10년 내 사상 초강세이다. 현재 증시도 살짝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코인 시장 또한 비트코인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리플도 하락폭이 좀 있어요. 6%대. 그렇죠?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연동돼서 빠지면 좀 힘들죠. 그러나 언급을 드립니다. 어느 기준점에 실제 상용화가 되면서 뻗어나갈 때 그 시기는 시점과 다르게 엄청난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간다. 우리는 그때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카카오와 삼성 SDL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더리움 242만 원. 마찬가지예요. 하락폭이 4% 나오고요. 그동안 이더리움은 반등폭이 강했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이죠. 나스닥과 거의 월봉으로 봐도 한눈에 보여요. 강한 반등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일주 주봉으로 한번 보죠. 반등 나오고 현재 조정 나오고 있다. 자, 그 연장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흐름이 국내 증시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해외 증시도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뭐 그다지 강보합권 눈치 봤죠? 아시아 니케이 0.04, 상해 0.4, 항생 0.2 약보합권. 유럽 증시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코인 시장과 그리고 신흥국 통화와 그리고 주식 시장이 현재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기술적 반등에 의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흔들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크로 좀 보고 가시죠. 미국 7월 주택 판매 6% 가까이 감소하였다. 주택 시장 침체 국면이다. 이 부분은 연준의 긴축을 가속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자산 시장도 연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유가 금리 환율, 채권 금리, 그리고 부동산
모든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파생상품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5년 이상 보유 비율 사상 최고치. 장기 보유자 호들링 강화 추세이다. 장기 투자자와 단기와 중기 투자자의 손바뀜이 있을 뿐입니다. 단기와 중기 투자자들은 털고 나가겠죠. 그 물량을 기득권과 장기 투자자들은 쪽 빨아먹는다. 시장이 흔들거릴 때. 아직도 전 세계의 자산시장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빠질 때마다 열심히 저축으로 펀더멘털이 뛰어난 대상에 모아가는 게 지금은 최고의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단 여유자금 그리고 건드리지 않아야 될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자, 월스트리트저널 미 연준 금리 인상지 과소평가하는 월가 심판받을 수도. 자, 이 말이 뭐죠? 제 눈에는 뭐죠? 그냥 월가가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과소평가할까요? 아니에요. 증시가 먼저 또 달렸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과하니까 얘네가 다시 한번 미디어에 나와서 월스트리트저널 컨트롤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저는 매입 신호로 보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CME 패드워치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60.5%로 올라갔어요. 75bp 확률은 39.5%로 내려갔다. 50bp 인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 달려나가면 부담스럽다. 미국 CFTC 위원, 암호화폐 규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결국 CFTC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제와 대응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CFTC 소속위원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지 외신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앞서 제안된 초당점 법안 등이 CFTC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동시에 조심스럽게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CFTC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그리고 SEC에 대한 권한에 대한,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상원과 하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전까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달러 환율 연고점은 경신한다. 1325원 넘었다. 이 말이 뭐죠? 원화가 10년 내 가장 큰 강세 국면에 있다. 약세 국면에 있다. 원화 신흥국 통화가 10년 내 가장 큰 약세 국면에 있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환율이 약세예요, 신흥국이. 자산시장은 당연히 위험시장은 약세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은 이동을 한다. 이런 시그널이겠죠. 그러나 시장은 흔들거리면서, 제가 언급드렸죠. 큰 그림 정리하면 시장은 흔들거리면서 시가총액 파이가 100배 이상 성장한다. 100배 이상 성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 본인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흔들거릴 때 공포에 팔지 않고 더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떨어지면 모아가면 되겠죠. 결국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얘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다만 이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차가 걸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내는지, 자, 그 부분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고요,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이외에 다른 성공할 수 있는 분야,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에너지를 쏟으면 더할 나위 없기 쉽지 좋겠죠. 시간을 잘 보내면서 에너지의 파동을 분산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산시장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확신을, 본인의 미래 통찰력을 본인의 믿으면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에 연속되는 집행입니다. 연중 강성 매파 블러드, 금리 계속 빠르게 올려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였다. 제가 언급드렸죠. 연준 위원들과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연준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나와서 시장을 현재 금리 계속 빠르게 올려야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 뒤면에 그런 부분이다. 비트코인 미국 연준 긴축 의지에 23,000달러 선 붕괴. 비트코인 2만 달러도 위험이다.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걸러요. 떨어져? 깨져?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모아간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 기계적인 부분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다? 엄청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문명을 끊임없이 변화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과거의 정보를 연결시켜서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끊임없이 집행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